2024년 5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조용한 성명을 냈습니다. 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산 기술의 단계적 배제를 검토 중이다. 그 말은 곧 한국 기술을 퇴출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소재, 올레드 디스플레이까지. 지금껏 일본 부품에 의존했던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기술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자 일본이 직접 나선 것이죠. 처음엔 대부분의 외신들이 일본의 저의를 의심했지만 그 뒤엔 실제로 일본 내 주요 기업들이 한국 부품 수입을 끊고 자체 조달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이어갔고 시장에서는 이를 한국 기술 퇴출 시나리오로 부르기 시작했죠. 당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넘게 한국 기술계에 몸담아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를 지우겠다는 조치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단 37일 만에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퇴출당할 줄 알았던 한국 기술이 오히려 시장을 점령했고 결국 일본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37일 동안 벌어진 기술, 전략, 그리고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날 한 줄 뉴스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4년 5월 1일 오전 9시, 늘 그렇듯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켜고 이메일을 정리하던 그때 상단 알림창에 속보 하나가 떴죠. 일본, 한국 기술 퇴출 공식화 공급망 개편 착수. 처음엔 제가 뭘 잘못 읽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도 분명했어요. 일본이 자국 기업들의 한국산 기술과 부품을 대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기술회사에 몸담은 지 15년이 넘은 반도체 장비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우리를 생태계에서 지우겠다는 명백한 기술 배제 선언이라는 걸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일본 언론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빠르게 기술 자립을 이루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은 더 이상 주도권을 줄 수 없다.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일본은 한국의 성장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한국산 부품을 줄이고 대만, 미국, 유럽 등으로 눈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사전에 조율된 듯한 움직임이었죠. 우리 쪽 협력사들도 갑작스럽게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류된다는 통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 10시 30분, 우리 회사에도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일본 고객사 중 하나인 무라타 제작소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와는 3년 넘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이였어요. 평소에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편하게 지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딱딱하고 냉정했죠. 11시에는 또 다른 고객사인 TDK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고 오후 2시에는 로온 반도체까지. 하루 만에 우리 회사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일본 고객사 3곳에서 계약 재검토 통보가 온 거였어요. 각 계약 규모를 보면 무라타 제작소 연간 45억 원, TDK 32억 원, 로온 반도체 28억 원, 총 105억 원이 하루아침에 위험해진 거였죠. 오후 3시쯤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샤프에서, 소재 사업부는 JSR에서 모두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사무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설계 파트, 영업 파트, 심지어 경영지원실까지 모두 하나같이 긴장했고 다들 이번엔 진짜 큰일 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후 4시쯤 제 옆자리에 앉은 김 과장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2년 전부터 일본 업체와 공동으로 차세대 에칭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탈락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퇴출 통보였어요. 그날 오후 5시쯤 회사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도 어두웠고 평소 활기찼던 연구실도 조용했죠. 저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가 일본 기술을 베꼈거나 훔친 것도 아닌데 정정당당하게 연구개발해서 성과를 낸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15년 전에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올 때는 우리를 스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경쟁자가 되니까 적으로 보는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는 5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진짜 실행할 수 있을까? 일본은 우리가 없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2개. 과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우리가 역으로 되갚을 수는 없을까?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 성장에 대한 견제 의도가 명확했거든요. 특히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급성장시킨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 관련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일본의 기존 독점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 질문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우리 기술의 구조와 흐름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까지 작업하면서 깨달은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거였어요. 핵심 소재의 60%, 정밀 부품의 45%, 그리고 일부 특수 화학물질의 80%까지. 수치로 보니까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실도 발견했어요. 최근 3년간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 중에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공정 최적화나 양자점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우리는 전쟁터에 던져졌고 한 달 후,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사실 이 일이 갑작스럽게 터진 건 아니었어요. 징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죠. 2021년부터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애칭 장비와 증착 장비 분야에서는 일본의 전유물이었던 기술들을 하나둘 따라잡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 자립도는 35%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무려 73%까지 급상승했어요.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플라즈마, 애칭 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도쿄일렉트론과 직접 경쟁하는 위치까지 올라섰고 심지어 일부 공정에서는 우리 기술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2022년 말 우리 회사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층 식각 기술은 기존 일본 기술 대비 정밀도는 300% 향상시키면서도 전력 소모는 40% 줄인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그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일본이 정말 두려워한 건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불과 5년 만에 따라잡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이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한국 기업들의 통합적 접근이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걸 만드는 장비까지 개발하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소재부터 장비까지 수직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자립도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품과 소재는 일본이 공급하고 조립과 생산은 한국이 담당하는 그런 분업 구조가 유지됐는데 이제 한국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니까요.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역진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도 그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반도체 월드에서 일본 기업 3곳과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때 일본 업계 관계자의 반응이 기억나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리셉션에서 만난 도쿄일렉트론의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더 빨리 혁신해야겠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2023년 말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요.
ETNEWS의 202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이 일본의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비공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도 느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예전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2024년 2월에는 더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났어요. 일본의 주요 소재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신규 계약에서 기술 보안 조항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한 거였죠. 마치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훔칠 것처럼 말이에요. 3월에는 일본 업계 전체에 묘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전보다 신중해지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일부는 아예 새로운 한국 파트너와의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게 단순한 경쟁 심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국가 차원에서 퇴출을 시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2024년 4월,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국가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조항을 추가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4월 15일, 그 법안이 통과된 날. 저는 뉴스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5월 1일, 드디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걸. 5월 2일 목요일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전 8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미 주차장이 가득 찼더라고요. 임원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업본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부터 일본 고객사 5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계약 재검토 또는 연기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5곳만으로도 우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고객사들이었거든요. 무라타 제작소 12%, TDK 8%, 로움 반도체 4%, 교세라 3%, 그리고 알프스 전기 3%까지. 기술이사님이 다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재 공급입니다. 우리가 쓰는 핵심 소재의 70%가 일본산인데 이들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생산을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플라즈마 에칭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는 98%가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85%, 그리고 초순수 제조용 화학물질은 무려 90%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지만 그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소재들은 여전히 일본 것이었던 거죠. 9시 30분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였죠. 삼성의 한 임원이 업계단체 톡방에 올린 메시지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일본 파트너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뭔가 조율된 것 같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포토레지스트 공급 중단 우려를, LG디스플레이는 불산 등 핵심 화학물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오전 10시, 업계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회사 주가도 장 시작 1시간 만에 7% 급락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도쿄에서 열린 반도체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안입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언론이 이를 한국 겨냥 발언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죠. 도쿄일렉트론 플러스 4.3%, 시네스화학 플러스 3.8%, JSR 플러스 5.2%. 마치 한국의 몰락을 미리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주요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어요. 5월 4일 토요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긴급 간담회에 우리 회사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 회의 후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정부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당분간은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초기 대응은 그리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일본과의 대화 채널 복구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건 일시적인 감정 대립일 뿐,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는 이게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5월 첫째 주 내내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일본 고객사들의 계약 취소 또는 연기, 핵심 소재 공급 중단 우려,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 그 주 금요일 오후 업계 전체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평소 경쟁사였던 삼성과 SK, LG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본 대체 공급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경쟁사도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더 놀라운 건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거예요.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기술 자립 긴급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주요 기업 CEO들과 1박 2일 집중회의를 진행했어요.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본 의존도를 6개월 내에 50% 이하로, 1년 내에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였죠. 정부는 즉시 K소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소재 국산화 연구개발에 3조 원, 대체 공급망 구축에 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5월 7일 일요일, 저는 집에서 지난 한 주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써봤어요. 일본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완전한 자립을 이뤄보자.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거라는 걸. 5월 둘째 주부터 일본의 공세가 본격화됐어요. 월요일 아침 8시 15분, 우리 회사의 핵심 고객사인 소니 반도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계약건은 연간 80억 원 규모였고 우리 회사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딜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내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는데 갑자기 파기를 통보해온 거였죠. 화요일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바가 우리와 진행하던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해왔거든요. 이미 18개월 동안 투자한 연구개발비만 12억 원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그 프로젝트는 차세대 3D 낸드 플래시 제조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중단 통보에 우리 연구팀은 멘붕 상태가 됐죠. 하지만 진짜 절망적이었던 건 소재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우리가 에칭 장비에 사용하는 핵심 가스를 공급하던 일본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스는 산플루오르화질소라는 특수 가스였어요. 전 세계에서 단 3개 회사만이 생산할 수 있는 초정밀 가스였고 그중 2개가 일본 회사, 1개가 미국 회사였어요. 문제는 미국 회사의 가격이 일본 회사보다 2배나 비쌌다는 거였죠. 거기다 품질도 일본산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만약 이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주력 제품의 생산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가스의 특성상 대체품으로 바꾸려면 최소 6개월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목요일 오전, 구매팀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현재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핵심 가스류 98%, 포토레지스트 85%, 특수 화학물질 90%, 정밀 부품 67%.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의존도였죠.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구현할 소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목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의 주요 소재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신규 계약, 금지 내부 지침을 내렸다는 거였죠. JSR, 도쿄오카, 시네스화학, 스미토모 화학까지 주요 업체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마치 한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선언 같았죠. 목요일 오후 4시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일제히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고 일부는 중국이나 유럽 업체들과 긴급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마침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12일 오전 11시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한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관련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심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막겠다는 선언이었어요. 90일이라는 심사 기간은 반도체처럼 빠른 기술 변화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사실상 거부와 다름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일본이 한국 기술을 그렇게까지 배척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에게는 우리가 위협이었던 거죠. 새벽 3시까지 인터넷 뉴스를 뒤져가며 상황을 파악해봤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면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과연 일본은 우리 없이도 정말 괜찮을까? 5월 셋째 주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주 월요일 오전 9시 우리 회사 기술팀이 긴급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술 없이 대안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의 8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팀장님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최소 18개월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해도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거든요. 특히 우리가 2022년에 개발한 차세대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 지원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었어요. 일본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한 기술이었죠. 더 놀라운 건 우리 기술의 핵심 특허 중 상당 부분이 일본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배제하려면 자신들도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화요일 오전 10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일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 순간 정말 짜릿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대표님이 전 직원회의에서 한 말이 기억나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기만 할 줄 알았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과 좌절 대신 투지와 의욕이 가득했죠. 연구팀은 밤낮 없이 대체 기술 개발에 매달렸고 영업팀은 새로운 고객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저도 그때부터 매일 새벽 2시까지 야근했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게임에서 보스를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날부터 영업팀이 총동원됐어요. 중국, 대만, 미국,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일본이 공급하던 기술을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중국의 SMIC와 대만의 TSMC에서는 즉시 기술 검토 미팅을 요청해 왔어요. 이들도 일본에만 의존하는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컸거든요. 화요일 오후 3시 TSMC의 구매 담당 부사장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유럽의 ASML에서 우리에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해 온 거였죠. 일본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ASML은 전 세계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의 100%를 공급하는 독점 기업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우리와 손잡자고 제안해 온 거였죠.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미국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서도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2024년 5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특히 인텔의 한 임원은 업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보면 더 이상 일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 반도체 협회도 성명을 냈어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특정 국가의 일방적 조치는 전체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목요일에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 삼성전자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일본산 핵심 소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더 놀라운 건 그 성능이 일본산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였죠. 삼성이 발표한 건 EUV 포토레지스트의 완전 국산화였어요. 이전까지는 일본의 JSR과 도쿄우카가 독점하던 소재였는데 삼성이 자체 개발한 포토레지스트는 감도는 20% 높이고 결합률은 30% 줄인 혁신적인 소재였거든요. 발표 직후 삼성연구소의 한 박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지난 37일 동안 우린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절대 일본한테 무릎 꿇을 생각은 없었어요. 기술로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각오였죠. 사실 삼성전자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줄곧 소재 국산화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그동안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된 거였죠. 같은 날 저녁 WSJ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이 단 37일 만에 기술 자립을 이뤘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라고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두 번째 공격이 우리의 완전한 자립을 앞당긴 셈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4시 삼성의 발표 직후 일본의 JSR 주가가 장중 8% 급락했어요. 시장에서는 삼성의 소재 국산화가 일본 소재 업체들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금요일에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발표를 이어갔고 LG 디스플레이도 올레드 핵심 소재의 국산화 성공을 알렸어요. 하루가 다르게 한국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 주말 저는 업계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삼성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37일 동안 우리 연구소는 24시간 불이 꺼진 적이 없었어요. 다들 각오가 달랐거든요. 절대 일본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기술을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에 무릎 꿇었을지도 모르죠. 5월 넷째 주부터는 일본 쪽에서 혼란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주 월요일 오전 11시 일본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일부 제품의 출하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일시적 지연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부품 대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 르네사스가 주력으로 생산하던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산 특수 소재 없이는 품질을 맞출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였죠. 대체 소재를 썼더니 수율이 기존 92%에서 73%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려왔어요. 일본의 한 소재 회사 관계자가 익명으로 NHK에 털어놓은 이야기였죠. 한국 기업들이 우리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끊기니까 경영에 큰 타격이 왔습니다. 대체 고객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 회사는 도쿄오카 계열의 중견 화학회사였는데 주력 제품인 특수 용제의 70%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으면서 대체 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우선하고 대만과 미국은 이미 포화 상태였거든요. 2024년 5월 둘째 주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한국 시장 상실로 인해 입게 될 매출 타격이 월간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특히 JSR의 경우 전체 매출의 40%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당장 분기 실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화요일 저녁 일본 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화학공업협회의 한 임원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 수요일 아침에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도쿄일렉트론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 폭락한 거였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도쿄일렉트론이 갑작스럽게 매출 감소를 겪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대체 기술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특히 우리 회사가 TSMC와 체결한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쿄일렉트론의 대만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거죠. 목요일에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였죠. 더 이에리 씨의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에서는 경제관계 악화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산업성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최근 개선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제 갈등이 다시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였죠. 그날 오후 2시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료가 언론의 한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경제와 외교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경제산업성의 강경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됐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금요일에 왔습니다. 5월 26일 아침 8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케이자이 신문에서 이런 사설을 냈어요. 한국 기술 배제 정책이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신문이 한 달 전에는 한국의 급성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논조를 보인 거였죠. 사설의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과 기술에서 얻던 이익이 생각보다 컸다. 섣부른 배제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날 오후 일본 산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반도체 장비 공업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금요일 저녁 뉴스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공개됐어요. 한국의 반격으로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약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뉴스를 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를 퇴출시키겠다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도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 7일, 정확히 37일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담당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습니다.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 퇴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37일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같은 날 오후 1시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의존도를 100%에서 10%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은 37일 동안 이런 성과를 냈어요. EUV 포토레지스트 100% 국산화, 특수 화학물질 95% 대체, 정밀 부품 87% 자체 조달.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발표를 이어갔고
자체 개발한 소재가 일본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비용도 30% 절약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수입하던 올레드 핵심 소재를 완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본 업체들에게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6월 10일 오전 10시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거였죠. 이전까지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거였어요. SMIC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계약식 후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걸요. 앞으로는 한국이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반도체 장비 20억 달러, 핵심 소재 18억 달러, 기술 라이센스 12억 달러. 일본이 잃어버린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가져온 셈이었죠. 대만의 TSMC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도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을 이어갔어요. 같은 날 저녁 CN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이 기술 독립을 달성하며 일본의 기술 카드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말이에요. 6월 12일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ASML이 우리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한 거였죠. 한국의 혁신 기술과 ASML의 장비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관련 업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ASML과의 협력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의미했거든요. 6월 15일,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일본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폭락했어요. 도쿄일렉트론은 연중 최저치인 주당 18,500엔을 기록했고, JSR은 20%, 시네스화학은 15%, 주요 소재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삼성전자는 88,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우리 회사도 전년 동기 대비 300% 성장한 주가를 기록했죠. 그날 저녁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술 봉쇄 정책이 오히려 굴욕적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게 완전히 역전당한 37일의 참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였어요. 일본이 독점하던 몇몇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였죠. 특히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기존 12%에서 28%로 급상승했고, 핵심 소재 분야도 8%에서 22%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6월 20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일본의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요청해 온 거였죠. 도쿄일렉트론의 부사장, JSR의 전무, 시네스화학의 이사. 한 달 반 전에는 우리를 퇴출시키겠다던 그 회사들의 임원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6월 21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기술협력 간담회에서 일본 측 대표가 한 말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상호 의존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방적인 배제는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도쿄일렉트론의 한 임원은 개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한국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37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피낸셜 타임스도 이날 한국의 기술 반격이 일본을 완전히 당황시켰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지형의 중대한 변화라고 보도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3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셈이었죠. 기술을 견제한 대가는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37일 전 퇴출이라 불렸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가 줄 서는 기술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2024년 7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어요.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도입하려고 문의를 해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기술 자립도가 37일 만에 평균 35%포인트 상승했다고 해요. 이런 속도의 변화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19년 일본의 첫 번째 수출 규제 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두 번째 공격은 오히려 그 준비된 역량들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37일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모든 게 뒤바뀐 시간이었거든요.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기술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7일의 기술 전쟁, 한국이 진짜로 이긴 걸까요?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